22년 계약 금액만 2조 2,766억 원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디펜더입니다. 오늘은 해운 업종의 대표주인 페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노션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잘 알려진 것처럼 벌크선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구성비의 61%를 차지하고요. 주로 이 벌크선으로 철광석이나 석탄이나 곡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선입니다. 매출의 구성비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 이슈가 되었던 흠슬라가 바로 이 컨테이너선을 주로 하는 회사이죠. 세 번째로 LNG선입니다. 매출의 구성비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주지 않아서 지금 엄청 큰 이슈죠. 바로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것이 바로 이 LNG선입니다. 네 번째로 탱커선입니다. 매출의 구성비의 3%를 차지하고요.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합니다. 다섯 번째로 곡물 사업입니다. 매출의 구성비의 9%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페노션은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통해서 언젠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곡물 가격이 엄청 뛰었을 때 거기서 수익을 내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곡물 공급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가 46%,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가 22%, 호주가 있는 오세아니아가 17%, 브라질 등이 있는 남아메리카가 12%, 그리고 아프리카가 2%, 유럽이 1%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노션은 성장하고 있는 회사일지 또 수익성은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왼쪽 편에 연도별로 매출액이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는 2조 4천억 원 정도를 매출을 했었는데 21년도가 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고 22년도에도 6조 원 정도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 6조 원의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최근 4분기 매출을 합쳐보면 5조 9천억 원 정도로 6조 원 가까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난 것처럼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페노션은 불황과 호황을 가리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과 이익을 움직이는 요인이 무엇이 있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 운임입니다. 특히 페노션은 벌크가 중심이기 때문에 발틱 드라이 인덱스를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약자로 BDI라고도 합니다. 이 BDI 지수가 낮으면 매출액과 이익도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물들을 운반할 때 그만큼 작은 돈을 받고 운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BDI가 높으면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표는 BDI의 최근 5년 지수의 변화입니다. 아주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고 또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 BDI라는 지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페노션의 주가의 변화도 이 BDI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 주가의 변동도 큰 편입니다. 이 BDI를 연평균으로 보면 조금 더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큰 변동 없이 1100에서 13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1066포인트로 가장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이 되면서 3배 가까이 BDI 지수가 오르고 2022년도에도 8월 22일까지 2177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2021년도와 2022년도가 이 페노션의 실적에 큰 호황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BDI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BDI 예측은 전문가들도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BDI에 영향을 주는 다음 요소들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벌크선의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벌크선의 공급은 1에서 3년 정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래 그래프는 신규 선박 인도화 계획입니다. 왼쪽 편에 2020년도부터 2023년도로 갈수록 서서히 선박의 발주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는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400대 정도가 인도되면 많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세계 벌크선 수량이
12,353척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크 선박을 신규로 발주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선박 환경 규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20년 1월부터 이미 시행했던 IMO 2020이 있고, 그리고 23년 1월에 시작될 EEXI 에너지 효율 지수, 또 24년 5월부터 시작될 CII 탄소 지갑도 등급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개선책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퇴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IMO 2020 같은 경우에는 황을 줄이기 위해 저황 연료유를 쓰고 또 스크러브를 설치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EEXI와 CII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주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확실해지면 신규 선박이 발주가 시작되고, 또 발주한 선박이 2에서 3년 정도 인도하는 데 걸리는데, 그 인도되기 전까지 벌크선 공급은 다소 약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크선의 공급이 약세인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운송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펜오션은 세계의 우수한 회사들과 꾸준히 이 장기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발레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세계 최대 철광석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질에 있는 세계 최대 펄프 회사인 수자노와 14년 가까이 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인 5개의 발전 자회사와 7.5년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포스코와 6.5년, 현대글로비스와 9.7년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운송 계약은 펜오션의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2년도에 천연가스의 수요가 급부상하면서 LNG 신규 장기 대선 계약이 급증했다는 부분입니다. 22년 계약 금액만 2조 2,766억 원에 달합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펜오션이 배를 구매한 다음에 이 회사들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시작 일자가 2023년부터 2025년도부터인데 미래의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는데 큰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기는 크게 긴축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또 물동량 또한 감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물동량은 선박을 통해 운송하는 원자재나 화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동량의 감소는 어느 정도 확실한데 단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면 드라이벌크 물동량인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015년부터 경제가 점점 성장하면서 49억 톤에서 54억 톤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벌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산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소재들을 나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시간을 7년 전으로 돌린다면 10%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3에서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원재료의 가격 상승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선박 연료인 벙커CU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 살펴보았던 IMO 2020 규제 때문에 저항 연료유를 일부 사용해야 합니다. 그 가격은 벙커CU보다 더 비싸기도 하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부분과 저항 연료유를 일부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펜오션의 입장에서 유가가 장기적으로 오른다면 탱크선이 원유를 운반할 때는 높은 운임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펜오션의 이자 부담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금리가 0.5포인트 상승 시에 순이익은 약 35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펜오션은 얼마나 안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자본 총계가 4조 2,800억대, 부채 총계가 3조 4천억대 정도로 부채 비율은 80%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0%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노션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A등급으로 원리금 지급 능력이 우수하고 다만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지표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퍼입니다. 3.7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수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ROE입니다. 22%로 아주 높은 ROE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PBR은 0.7배로 이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매출액을 감안해서 시장 가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PSR을 볼 때 0.49로 이 또한 저평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들은 주가 5,470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페노션을 요약하고 제 주관적인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 부문입니다. 장기 계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벌크 선박의 공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수익성 부문에서는 BDI 지수가 1000으로 내려가는 불황에도 10%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3.5점을 매겼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 부문입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불황일 때도 타격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3.5점을 매겼습니다. 종합 3.3점으로 매겼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페노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로스디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